계속해서 9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9번 문제는 객세 페이지 242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주 K의 사기사업연도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물어본 CPA 2011년 기출문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양가로 2번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T계정도 있고, 양가로 3번에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한 T계정도 있으니까 전형적인 결산조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럼 공식부터 써볼까요? 1. 회사 설정이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세법상 한도는 미니멈으로 가고, 양가로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 양가로 1번은 추계액 빼기 세무상 퇴충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빼기 세무상 연충 설정 전 잔액. 얘는 서브 공식이 있으니 기초 빼기 유보 빼기 감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운용자산 기준이라고 해서 기말 현재 운용자산에서 빼기 얘를 그냥 똑같이 빼주면 되죠. 그리고 로마자 3번은 1 빼기 2를 해서 이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만 선택해서 0보다 큰다면 손불 연충의 유보, 얘는 송금 산입 연충의 유보. 여러분, 그 연충 문제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신고조정인지 결산조정인지 유형만 잘 파악하시고, 특히나 신고조정 문제라면 이 공식만 외워서 풀면 안 되고, 요 앞에 제가 비워놨잖아요. 뭐를 분명히 보셔야 한다? 기중, 지급시 이중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신고조정은 0이니까 언제나 한도 미달만 나오고, 이것처럼 결산조정은 회사 설정이 있으니까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한도 미달이 나올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연충이 참 쉽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전형적이거든요. 문제 풀이가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패턴화가 돼 있으니까 제발 뚫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자신에 차서 말하는 저도 수험생 때는 어땠을까요? 물론 잘 못 풀었죠. 잘 못 풀었지만 뭐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학생이 돼야 하니까. 자, 한번 풀어봅니다. 일단은 양가로 3번의 T계정을 볼까요? 양가로 3번의 T계정을 보면 퇴직연금 충당금에 보다시피 단기 설정액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13으로 나왔죠? 여기 이때니까요. 이게 13으로 있어요. 이 문제는 13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 잔액이 뭐예요? 3, 2 이렇게 줬잖아요. 줬죠? 자, 양가로 1번부터 천천히 풀어봅니다. K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상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총급여는 9,900만원. 이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퇴충 구할 때나 총급여 필요한데, 그쵸? 이건 연충이잖아, 연충. 퇴충 구할 때나 우리 곱하기 5% 해야 하니까. 나에 보시면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인데, 일시 퇴직 기준은 4,900만원이고, 보험수리적 기준으로 4,300만원인데, 가로 열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미가입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해당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추계액이 1,000만원이 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4,300만원은 모든 임직원이 보험수리에 가정한 게 아니라 일부를, 그러니까 가입한 게 아니라 일부는 가입 안 했는데, 가입 안 한 사람들의 금액이 이제 1,000만원이 더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5,300만원이 되는 거죠. 맥시멈 일시 퇴직 기준으로 4,900, 보험수리적 기준으로 4,300인데 가입 안 되신 분들이 1,000만원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5,300으로 맥시멈을 갑니다. 그리고 다점 보시면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3,5인데 부인액이 1,6이 포함되어 있대요. 요거 기업회계는 3,5인데 그 중에 이미 1,6이 한도 초과로 부인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진정한 세무상 퇴충은 19M이네요. 19M이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53M 빼기 19에 하면 요 금액은 3,400만원이 되나요? 3,400만원? 맞죠? 3,400만원이죠? 요것만 저 쓰면 되겠네.
기초 빼기 유급 빼기 감소. 자, 세무상 영춘 설정 잔액에 T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전기 2월 금액이 얼마예요? 32M이죠? 그 다음에 유보 금액은 얼마예요? 반가로 1번에 써있죠? 마지막 줄 반가로 1번 5M 써있고, 그 다음에 감소 금액은 얼마예요? 감소 금액은 11M이라고 T 계정에 단기 지급액 써있잖아요. 단기 지급액 써있죠? 그래서 11M을 뺍니다. 그럼 이게 16인가요? 16? 그러면 34 빼기 16 하니까 18M이고, 여기는 32 빼기 16 하니까 이것도 16M이 돼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은 1,6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3번은 1,300 빼기 1,600 하니까 오히려 0보다 작아서 여기는 송금산입에 300만원의 마이너스 유보가 나오죠. 어때요? 결산조정 문제가 훨씬 간단하지 않아요? 결산조정 문제가 훨씬 간단한 이유가 이 앞단계 기중지급시에 뭔가의 그 조정, 이중 조정이 없어요. 왜냐면 양가로 2번에 그 단기 지급액 보세요. 단기 지급액.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단기 지급액이 1,100만원 돼 있죠. 양가로 3번에 퇴직연금 충당금의 단기 지급액도 1,100만원이에요. 이 지급액이 정확히 양쪽이 대칭이잖아요. 대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 말. 기중에 기업회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1,100만원만큼 삼성생명에서 찾아다 줬어요. 퇴직자한테. 그래서 이쪽이 뭐를 없앴어요? 퇴직연금 충당금을 11M을 이렇게 없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회계원리 배웠죠? 회계원리 보면 T계정 볼 줄 아시잖아요. 세법이라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회계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 이거 회계원리만 볼 줄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세법도 상동이니까 세무조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산조정이 훨씬 쉬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신고조정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 이유도 신고조정만 잘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결산조정 누구나 할 줄 아시니까 일부러 신고조정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두 문제 풀었다고 모든 연금 충당금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객세도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끊임없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오시면 3점의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보면 아주 간단하죠. 기여금을 납부하면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책임이 종결되므로 기여금을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서 그냥 대변에 현금 100만원, 현금 100 우리 그거 어디입니까? 그 어디예요? 이거 삼성생명이 그냥 납부해버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100 잡으면 그냥 회계 처리가 끝나는 아주 간단한 제도입니다. 그 밑에 줄을 읽어보시면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2회독인데 이건 말 그대로 2회독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읽어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물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퇴직 시까지 법인이 부담한 기여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하고요.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연금 기여금에서 한도 초과액을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이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퇴직연금 기여금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퇴직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례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DB형은 상당히 복잡한데 DC형은 간단하다고 했죠. DC형은 외부 삼성생명에다가 돈을 그냥 보내면 보낼수록 바로 대변에 현금 나가면서 차변에 퇴직급여로 비용이 인정돼 버리는 그런 회계 처리예요. 그리고 이 퇴직급여로 인정되면 세법에서 별도의 한도를 구합니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박스에 퇴직급여 100이 세법에서도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됩니까?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에 안 남아요. DC형은 외부의 삼성생명에 돈을 넣으면 넣는 만큼 바로 인정을 해주는 세법도 아주 간단한 제도인데 과거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걸로 악용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악용하느냐?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의 퇴직금이 퇴직금 세법상 한도가 20억밖에 안 돼요. 20억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주면 부인당하는 경우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더 줄 수 없을까? 물론 퇴직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퇴직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을 더 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이 DB형, DC형이 도입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DC형이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DC형 취지가 외부의 돈을 그냥 삼성생명에 쌓으면 쌓는 만큼 지금 보시는 박스 회계 처리처럼 바로 송금이나 비용이 인정되는 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의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가 20억밖에 안 되는데 삼성생명에다가 그냥 무조건 30억을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에 있는 회계 처리처럼 대변에 현금 30억, 차변에 퇴직급여 30억을 해버리면 30억까지 비용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잡머리를 회사들이 쓰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독이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회사 사장님의 세법상 퇴직급여의 한도가 20억인 거예요. 이분이 곧 퇴직할 것 같으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회사가. 근데 더 주고 싶더라도 더 줘버리면 한두 초과가 나오는데 마침 이 DB형, DC형이 몇 년 전에 도입됐는데 DC형의 취지는 삼성생명의 돈을 쌓으면 쌓는 만큼 바로 기업회계든 세법이든 비용이나 송금이나 인정되는 제도니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 사람 앞으로 막 30억을 넣어줘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송금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사례를 보세요. 1기부터 5기까지 이번에 DC형 기여금이 5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임원을 위해서 삼성생명 앞으로 50억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6기의 기여금은 또 20원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분 앞으로 총 삼성생명에 무려 70억을 넣어준 거죠. 근데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45원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네가 DC형을 활용하든 악용해서 70억을 넣었어도 니네 회사의 세법상 한도가 45억이라면 25억은 부인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답을 보시면 6기 임원 퇴직 시 한도 초과가 70 빼기 45여서 25고요. 이거는 손불 20 상여하고 나머지 5는 이제 그해 한도 초과액이 퇴직에 속하는 사람들도 퇴직연금 기여금 20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해 또 입금사안이 뭐를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한마디로 25가 다 부인되는 건데 앞에 거 손불 20과 퇴직하는 날 입금사안이 뭐로 각각 25원이 부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18페이지에 퇴충과 연충의 3단계 접근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1차 수험 목적으로는 퇴충과 연충이 한 문제에 같이 물려있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이 문제도 지금 연충만 푸는 문제지 여기서 퇴충의 기억나요? 퇴충의 기말 한도 초과가 1600이라고 줘버렸잖아요. 줘버렸죠. 아까 그 9번 문제에서 기억 안 나요? 퇴충의 기말 한도 초과는 1600이다 라고 줘버렸는데 2차 수업 목적으로는 한 문제 안에서 내가 퇴충 한도도 구해야 하고 연충 한도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9번 문제 같은 경우 총급여가 9,900만 원이라고 줬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싹 다 문제 안에서 줘버려서 나한테 퇴충 한도 초과도 먼저 구해보라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나올까봐 이 퇴충 연충의 3단계 접근법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수업 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와요. 나온다 하면 푸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 문제 안에 문제가 2개인 셈이니까 퇴충도 풀고 연충도 풀어야 하니까 문제가 2개인 셈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2차에서만 풀어야 돼요. 2차에서는 포기하시면 안 되고 2차에서는 당연히 풀어야 하고 1차에서는 풀면 안 됩니다. 1단계는 기중 퇴직급여 지급액을 조정하래요. 저 끝에 제가 써준 거 있죠. 저거. 기중 지급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퇴충을 과대 계상하면 송금산이 100에 마이너스 유보, 퇴충을 과소상계하면 손불의 퇴충 100의 유보. 그리고 이게 이제 2-3단계, 2의 3단계에 퇴충 설정 전 또는 열충 설정 전 자랑. 이 유보. 왜 7번 문제 기억 안 나요? 이 유보가 50에서 15만큼 줄어들어서 이게 3호였던 문제 기억 안 나요? 50에서 15가 줄어들었잖아요. 그 신고조정 문제. 이렇게 나중에 2의 3단계, 2의 양가로 3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2단계일 수도 있고 3단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의 기말 퇴충 한도 초과 조정이라고 해서 이 공식 기억하죠? 그 다음에 3단계의 기말 연충 한도 초과 기억나죠? 여기서 바로 이 설정 전 잔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유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1단계부터 반드시 이중 조정을 할 문제가 있고 안 할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충 문제, 연충이 끝났네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아주
큰 고비 넘기셨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쉽지 않은데 큰 고비 넘기셨고요. 이거 어쩌죠? 고비를 넘기자마자 또 하나의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요. 그거는 119페이지 챕터 10의 대손충당금인데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대손충당금 강의합니다. 이제 이 대손충당금 정도 되면 우리 법인세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걸 끝으로 약간 법인세는 내리막길로 가거든요. 챕터 10.1의 대손의 개요입니다. 1점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인데 첫 번째 땡마크 대손충당금 기업회계는 기말 설정 문제가 있고 세법은 세무상 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손금은 기업회계는 차기 기준에 제각하는 문제가 있고 세법은 세법상 대손 사유 충족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세요? 나 이거 이해 못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금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솔직히 공부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거 이해해요?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엄청 헤매는데. 자,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금이죠.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금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업회계는 기말에 설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얼마 설정할래? 설정 문제. 그리고 세법은요, 기말 설정 문제가 아니라 이 기말 설정에 대한 한도 초과 문제 있죠. 기말 설정을 하면 여기에 대한 한도 초과. 한도가 얼마냐? 초과했느냐, 미달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따 다 설명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대손금은요, 여러분이 기업회계, 회계원리에서 많이 배운 건 대손충당금일 거예요. 대손충당금. 근데 대손금은 뭐냐면 차기 기중에 제각하는 문제입니다. 차기 기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 기가 아니라 차기죠. 차기 기중에 제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각 문제. 제각이란 말 어려워요? 제각이란 말은 소위 떤다, 깐다,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제각. 영어로는 write off라고 합니다. write는 쓴다인데 off는 지우다죠. 그래서 write off 그래요.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 되면 이런 말 들을 기회 있거든요. write off라고 합니다. 그럼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이게 진짜 어렵고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세법상 대손사유 충족 문제가 있어요. 세법상 대손사유 충족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제가 안 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왜 처음부터 이걸 쓰고 강의를 시작하냐면 솔직히 제가 몰랐다니까요. 저는 대손금하고 대손충당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121페이지 10.1을 봐요. 121페이지 10.1을 보시면 대손충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과 강사들이 121페이지 첫 번째 틀 9번에 대손충당금 한도 박스를 무조건 암기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강의에서도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암기하면 암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전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해도 겨우 하고 암기도 겨우 해서 이번 챕터가 끝나나 보다. 참 대손충당금이 참 어렵네 하는데 갑자기 넘기시면 10.3에 122페이지에 대손금이라는 소챕터가 하나가 또 나오는 거죠. 제가 이때 멘붕이 왔어요. 공부할 때. 대손충당금하고 대손금이 뭐지? 대손충당금하고 대손금은 완전 다른 건데 학생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대손충당금은 기말에 떼일지도 모르는 금액을 미리 매출채권 밑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놓는 거고, 대손금은 소위 대손행위 제각행위라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 진짜 그 중에 못 받게 생긴 금액을 가슴을 후벼 파면서 내 매출채권을 지워버리는 것을 대손금 행위, 대손행위, 제각행위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완전 다릅니다. 이 두 개는 완전 달라요. 우리 제발 좀 대손충당금 행위랑 대손금 행위 또는 제각행위, 대손행위라고 요거를 제각행위, 대손행위라고 하는데 두 개는 완전 다르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119페이지에 다시 양가로 1번 읽어봅니다. 대손충당금은 기말에 향후 떼일지도 모르는 채권에 대해서 발생 손실 모형 또는 기대 손실 모형이라는 게 있나 본데요. 이런 걸로 미리 설정하는 금액으로서 채권에서 얼만가를 차감해 놓는 성격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대손금은, 양가로 이번 대손금은 기중에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사유로 채권을 실제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를 회수 불능 채권을 제각하는 거,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 밑에 칠판 마크 보시면,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손 충당금은 추정한다고 합니다. 기말에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요. 대손금은 차기 중에 제각, write off, 지워버리는 제각이라는 걸 하죠.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를 확률이 커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대손 충당금과 대손금의 사례를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이 사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례가 직접 시험에는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회계원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회계원리를 너무 잊어버리고 까먹었기 때문에 세법을 어려워하시다 보여서 제가 회계원리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냥 이 사례는 막 빡세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산보하듯이 보시는 거예요. 산책하듯이. 자, 1기 12월 말 현재 매출 채권의 명세서 및 채권 회수기일 경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1기 말 대손 충당금 추정액 및 2기 실제 대손 시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쫄지 마시고요. 이건 세법이 아니에요. 이건 세법이 아니라고요. 이 회계원리예요. 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가 지금 기말에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거래처 A, B, C, D 매출 거래처가 있고 기말 잔액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이었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기말 잔액이 10,000원이 있대요. 나는 솔직히 예전에 공부할 때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요. 자, 이 A, B, C, D는 매출 거래처예요, 매입 거래처예요? 이게 매출 거래처냐고요, 매입 거래처냐고요? 너무 당연하지만 매출 거래처죠? 아니, 지금 매출 채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매출 채권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거 매출 거래처잖아요. 매출 거래처. 자, 우리 회사가 기말 현재 감사받는데 기말 매출 채권 명세서상에 잔액이 10,000원이라면 이 뜻은 이 회사가 1년 동안 10,000원만큼을 어딘가에 매출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10,000원만큼 매출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완전 엄한 소리인데, 이 회사가 기중에 10,000원 매출했는지 20,000원 매출했는지 오히려 5,000원 매출했는지 10만원 매출했는지는 알 수 없고, 기말 현재 못 받고 있는 거래처 금액들이 각각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이라고요. 이런 걸 소위 명세서라고 해요. 명세서. 그러니까 기말 현재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이나 선급금이나 미지급금이 어디 무슨 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걸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 직장인들이 회계팀에 있는 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참 별걸 다 설명해 주는구나. 이거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실무 한 번만 해보시면 압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걸 명세서라고 하는데, 명세서를 보니까 A 거래처, B 거래처, C 거래처, D 거래처에 각각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씩 10,000원을 받을 게 있다고요. 자, 근데 가운데 세로 보니까 회수기일 경과된 지가 A 거래처는 1개월, B 거래처는 2개월, C 거래처는 조금 문제가 있네. 무려 8개월이 경과됐고요. 그 다음에 D 거래처는 12개월이 경과됐대요.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죠. 특히나 C 거래처, D 거래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못 받을 확률이 크잖아요. 자, 그 다음 세로 가볼까요? 흥미진진하십니까? 별로 안 그럽니까? 보니까 대손 설정률이라고 해서 A 거래처는 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빵프로 잡고요. 그 다음에 B 거래처는 2개월쯤 됐으니까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자신하에 빵프로 잡아요. 그 다음에 C 거래처가 문제인데, 얘는 무려 받기로 한 지가 8개월 됐으니까 못 받을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가 돼서 이 회사를 감사 나가거나 세무조정할 때 회사한테 이거 못 받죠 하고 우기면 회사는 그럼요, 저희는 못 받아요 라고 하겠어요? 받을 수 있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남한테 받을 돈이 무려 3,000원이 있는데 회계사나 세무사가 못 받죠 그런다고? 예, 못 받아요 할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받아볼래요 이럴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설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사의 대손 충당금이 조금 잡히니까요, 많이 잡히니까요? 많이 잡히는데 대손 충당금 많이 잡히는 회사 아무도 원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랑 회계사나 세무사가 막 싸우다가 결국은 10%만 잡기로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세로에 대손 충당금이 3,000원의 10%인 300원이 잡히는 거고요. 이제 D 거래처가 문제인데, 얘는 받을 돈이 4,000원인데 이미 12개월, 즉 1년이 경과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실무에서의 감에서 이거는 죽어도 못 받거든요. 근데 회사는 또 받는다고 우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받는다. 회계사나 세무사는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50%만 잡기로 약속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4,000원의 50%니까 가장 오른쪽 세로에 대손 충당금이
2,000원이 잡혀서 이 회사는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이 10,000원 중에서 못 받을지도 모르는 금액이 2,3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사례에서 대손 충당금 보여준 거예요? 대손금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대손 충당금을 보여준 거라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양가로 1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에 향후 떼일지도 모르는 채권에 대해서 발생 손실 모형 또는 기대 손실 모형으로 미리 설정하는 채권 차감 성격이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표처럼 1개월 된 건 0%, 2개월 된 건 0%, 8개월 된 거 10%, 12개월 된 거 50% 잡는 것을 발생 손실이라고 하게요. 기대 손실이라고 하게요. 요거를 기대 손실이라고 해요. 기대가 뭔지 알죠? 우리 통계학에서 기대라면 expectation이라고 해서 뭐 10%, 50%, 30% 잡는 거를 소위 통계학에서 기대라고 하죠. expectation, 예상하는 거, 평균 내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바로 기대 손실 모형이라고 하는데 IFRS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발생 손실 모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세법에서는 그냥 기대 손실 모형을 통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 대손 충당금을 발생 손실 모형으로 잡는지 아니면 기대 손실 모형으로 잡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회계 처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만약 2기 말에 대손 충당금 추정액이 3,000원이라면 대퇴충 특예정은 다음과 같음이라고 해서 오른쪽 세로에 회계 처리 박스 좀 볼게요. 내가 왜 이걸 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회계 원리인데 내가 이걸 왜 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설명 없이 바로 옆 페이지 121페이지 10점 이 설명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다 놓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회계 원리부터 한번 하자고요. 회계 원리부터. 자, 1기 말에 죄송합니다. 웬 퇴충? 나 지금 오바했네. 대충이죠, 대충. (2,300원이었냐) 아까 2,300원이죠? 여기 뭐 잡아요?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2기 중에 누가 실제로 대손이 났냐면 웬일이야? A가 대손이 났어요? 한마디로 A가 망했다고요? A가 망했습니다. 나는 C나 D가 망할 줄 알았지. 그래서 미리 10% 50% 잡아놨는데 웬걸 A가 망했어요. A가. 자, 잘 보세요. 눈물을 머금으며 여기다가 뭐를 없앱니까? 매출채권을 없애죠. 매출채권이라고 해서 A를 없애요. 1,000원을 눈물을 먹으며. 그래서 여기다가 1,000원을 뭐 잡죠?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회계 원리니까. 대손상합비 다시 잡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없애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없애는 거죠? 맞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손 충당금 설정 행위 또는 추정 행위, 에스티메이션 행위라고 해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해요? 요거를 채권의 제각 행위라고 해요. 이걸 또는 대손 행위 또는 대손금이라고 한다고요. 대손금. 요거를 대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손 충당금 설정이라고 하고 요걸 대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자, 옆 페이지 10.2에 대손 충당금의 틀 9번의 공식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외우라고 할 텐데 학생들은 이 공식만 외우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요 기중 제각행위를 문제에서 이해해야 문제가 풀려요. 자, 다시 아까 연충의 신고조정 문제도 한도만 외워서 푼다고 되는 거 아니었죠. 그 전에 뭐부터 이해했어야죠? 기중에 직원이 한 명이 퇴직하면 삼성생명이 돈을 쏴줘도 기업회계에서는 신고조정이니까 연충을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기중에 연충을 없애주는 이중조정을 한번 해준 다음에 공식에 집어넣었어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옆 페이지 10.2의 공식만 암기한다고 절대 문제가 안 풀리고 이 기중에 차기중에 제각행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문제가 풀립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세요. 뭐 죄송해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겁을 줘서 죄송한데 요거 이해해야 되니까 요거 이해를 학생들이 못한다니까 내가 못했었으니까. 자, 그 밑에 칠판 마크 보시면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에서는
발생 손실 모형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예전 방식인 K갭, 과거 2010년까지 방식을 의미하는데 K갭인 기대 손실 모형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대신에 위에 있는 T계정 한번 작성해 봅시다. 위에 있는 T계정을 작성해 볼 건데요. 자, 이때 T계정 어떻게 작성합니까? T계정. 자, 이게 1기 아니에요? 2기야, 2기요, 2기 대손 충당금. 자, 쫄지 마시고,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기초금액이 나와야죠? 맞죠? 일종의 부채 성격 같은 거니까, 아니면 자산의 차감 성격이니까. 자, 그러면 기초가 얼마 나와요, 기초? 기초 얼마 나오기는? 2,300 나오죠? 전기말 금액 오시면 되니까. 맞죠? 기중 감소 또는 제각 또는 여기다가 매출 채권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회계 올릴 때 한번 다시 복습해 보세요. 회계 올릴 때 T계정 작성할 때 이쪽에다가 상대방 계정 쓰는 거 기억나요? 이쪽에다가 상대방 계정 쓰는 거 기억나냐고요. 내가 참 별걸 다 강의한다 진짜. 이거 다 아시죠? 자, 그래서 1002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 얼마예요? 기말은 제가 그 페이지 제일 윗줄에 그냥 줘버렸죠. 만약에 이 기말에 또 아까처럼 앞장처럼 뭐에 몇 프로 해서 추정을 했다면 그 추정 금액이 3,000원이라면 여기 3,000원 잡잖아요. 그러려면 추가 보충법으로 설정을 얼마만 더하면 됩니까? 설정을 1,700원만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발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줄 아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줄 안다고요. 즉 1번 작년 말에 넘어왔던 기초금액, 2번 당기 기중에 설정 제각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다시 기말에 얼마가 필요한지 추정하는 거, 그리고 4번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기말에 이렇게 설정했듯이 올해 기말에 1,700원 더 설정. 이 정도 아시죠? 약속하세요. 대손 충당금 어렵다 하지 마세요. 우리 기본부터 하나씩 다져나가면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3번하고 4번. 3번 대손 충당금의 보충법과 총액법인데 아마 처음에 이 말 들으면 상당한 멘붕이 오실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전혀 이해 못해도 되고요. 옆에 있는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갑자기 1번, 2번 설명드려버리면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니까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리고 옆에 있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의 의미가 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나도 참 이거 처음 배울 때 진짜 답답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보충법은 뭐고 초행법은 뭐야. 나 진짜 답답했는데요. 잘 보세요. 자, 흰색은 보충법이에요. 보충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기업회계가 보충법을 쓰니까. 근데 노란색은 총액법을 써요. 총액법을 씁니다. 이거는 세법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총액법은 뭐고 보충법은 뭘까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귀를 닫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옆에 있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만 아시면 된다니까요. 진짜요? 나 못 믿는 거예요? 자, 대손 충당금이고 얘도 대손 충당금입니다. 2기 가져갈게. 2기 기초, 아까 기초 얼마였어요? 2,300원이었죠? 그 다음에 감소부터 쓰는 거죠? 제각이나 감소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나? 나 까먹었네. 1,000원이었죠? 맞죠? 그리고 기말에 얼마 필요했습니까? 기말에 3,000원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설정을 얼마 했어요? 추가 설정을 1,700 했죠? 이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거 알죠? 이건 회계 원리니까. 잘 보세요. 근데 총액법은요, 이렇게 합니다. 기초 얼마였어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감소 얼마였어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잘 보세요. 기말에 $3,000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정을 얼마만 하면 됩니까? 1,700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보충법은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과 차액만 추가로 보충하면 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아까 얼마입니까? 1300이잖아요. 1300하고 3000하고 차액만 소위 펌프질을 하는 걸 보충법이라고 하죠. 근데 총액법은 뭐냐면 잘 보세요. 2300에서 1000을 줬으니까 1300이 남죠. 그 1300을 무조건 환입이라는 방법으로 없애버립니다. 환입으로 1300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기말에 설정하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2300 빼기 1000을 1300 남아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환입으로 없애버려요. 그러면 기말에 설정하기 전에 무조건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환입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기말에 3000을 가기 위해서 얘는 보충만 1700을 하는데 얘는 보충이 아니라 총액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얼마를 잡아야죠? 3000을 잡아야 하는 매우 독특한 제도를 총액법이라고 하죠.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처음 듣고 되게 멘붕이 오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회계원리나 이런 거에서 주로 충당금을 무슨 법으로 공부했으니까? 보충법으로 공부했으니까 이게 익숙한데요. 세법은 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퇴직연금 충당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놈의 대손 충당금만 세법은 총액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 이해 못해도 괜찮고 그 옆에 있는 박스만 읽어보시면 돼요. 박스. 기업회계는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법인세법은 대손 충당금을 매우 특이하게도 총액법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특예정이 나오면 흰색으로 특예정을 줍니까? 노란색으로 줍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문제는 뭘로 나와요? 문제는 기업회계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법상 한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기업회계가 지문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보충법에 의한 대충 특예정이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한마디로 문제에서 흰색 준다고요? 노란색 준다고요? 당연히 흰색을 주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업회계로 문제 지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화살표에 굳이 이 특예정을 총액법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결론, 이 흰색과 노란색의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차이점만. 자, 첫 번째, 한도 초과 계산 시 일반적인 방식인 회사 설정 빼기 한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말 빼기 한도를 비교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왜 앞에 지금 몇 번이나 회사 설정 구하세요 이랬잖아요.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감가상각비도 이랬고 퇴충도 그랬고 연충도 이랬죠. 2. 한도 구하세요 이랬죠. 한도 구하세요. 3. 1 빼기 2 하세요. 0보다 크면 손불이에요 이랬죠. 우리 항상 지금까지 세법상 한도와 기업회계의 설정을 비교했죠. 설정을 비교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대손충당금 문제는요. 요 설정 3,000원을 구해야 돼요. 1,700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문은 흰색으로 해서 설정을 1,700을 줬더라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원칙은 총액법으로 내 머릿속에서 싹 다 수정한 다음에 총액법의 설정인 3,000원을 구해서 여기다가 3,000원을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충법 지문에서 결국은 3,000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액법으로 굳이 환산해서 3,000을 찾을 필요 없이 보충법에 얼마를 보면 언제든지 3,000원이 써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기말 금액을 보면 언제든지 이 똑같은 금액이 써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액법의 설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충법에 뭐를 찾으면 돼요? 보충법의 기말을 찾아버리면 됩니다. 앞으로 대손충당금 문제는 언제나 설정과 한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말과 한도를 비교합니다. 이 보충법의 기말이 곧 뭐의 설정이니까요? 총액법의 설정이니까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기업회 무조건 다른 한도는 설정 빼기 한도인데 이 한도는 기말 빼기 한도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만약 기초금액에 전기 한도 초과로 손불 유보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만약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계산 문제 보면 1차든 2차든 이 기초에 넘어온 금액에 예를 들어서 기초금액에 한도 초과 유보가 300원이 묻어있다고 칠게요. 언제나 문제에는 기초금액은 얼마다 가로 열고 전기말 넘어온 유보 한도 초과는 얼마다라고 주거든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럴 때 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기에 이를 무조건 환입, 즉
반대조정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기초금액 기업회계 2,300은 총액법에 의하면 단기에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기초금액 2,300은 총액법에 의하면 단기에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2,300 중 일부는 뭘로 사라집니까? 감소, 즉 제각으로 사라지고요. 일부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뭘로 사라지니까 환입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액법에 의하면 기초금액은 단기 중에 무조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각으로 사라지든 환입으로 사라지든. 그러니까 여기 묻어있던 유보도 무조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 유보에 대한 반대 조정인 마이너스 유보 송금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시험 문제에서도 대손충당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부분점수 1점을 맞으시는 거예요. 왜 무조건 부분점수 1점을 맞는지 알겠죠? 전기말에 넘어왔던 한도초과 유보를 2차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무조건 마이너스 유보를 써주고 시작하셔야 돼. 2차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부분점수 1점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회계는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가는데 세법은 총액법으로 간다. 근데 그 차이점 같은 거 이렇게 튀기 전까지 하나도 몰라도 된다.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설정과 한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은 특이하게 기말과 한도를 비교한다는 거. 두 번째는 전기말 넘어왔던 유보금액이 있을 텐데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유보로 사라진다는 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세법상 간편법 회계처리라고 해서 잘 보세요. 양가로 1번 대손 발생 시 기업회계가 대손 충당금 감소 또는 대손 상각비로 계상으로 처리했든 말든 세법은 무조건 비용 인정이 됩니다. 자, 한번 가운데에 있는 회계처리 한번 볼까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기업회계가 매출채권 100을 제각 소위 깐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깐다 떤다고 하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까버리고 차변에 전기에 잡아놨던 대손 충당금 70을 없애고 나머지는 부족해가지고 대손 상각비로 비용 30을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기업회계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채권 100을 없앨 때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전기에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잡아놨다면 그 대손 충당금 먼저 없애고 그래도 부족하면 별 수 없이 대손 상각비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세법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세법은 지금 차변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변이 움직이는 거예요? 차변이 움직이는 거죠? 차변이 움직이면 결론적으로 차변은 비용 아니에요? 맞잖아요. 차변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대손금 가로 열고 비용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약속합시다. 기업회계는 채권 없어질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부터 없애야 돼요? 아니면 대손 상각비부터 비용부터 잡아야 돼요? 그거 전기에 대손 충당금 남아있으면 충당금 먼저 없애고 비용 그 다음에 잡아야 하거든요. 근데 세법은 안 그래요. 세법은 그냥 차변이 움직였으니까 비용 성격만 무조건 대손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비용입니다. 비용. 근데 이번에는 양가로 2번 그 채권을 회수한대요. 요거는 저의 11년 회계사 짬밥으로서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 도망가서 내가 못 받겠다고 포기한 채권은 그 다음 기나 그 다음 기에 절대 다시 회복하거나 살아나서 나한테 형님 그때 제가 100원 못 갚은 거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채무자들이 나한테 100원을 갚는 건 현실에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 놈은 다시는 내 앞으로 안 나타나는데 그 오른쪽 세로 회계처리 보시면 이건 거짓말인데 단기에 망해가지고 내가 100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기분 나빠서. 근데 걔가 그 채무자 나한테 돈 갚을 놈이 다음 기에 극적으로 부활해서 나한테 100원을 갚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런 거 없어요. 현실에서. 보면 기업화의 회계 처리는 일단은 차변에 현금 100 들어오니까 현금 잡으시고요. 대변에 없앨 때 대손충당금을 먼저 없으면 살릴 때도 대손충당금을 먼저 70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없앨 때 대손상각비 30을 없앴으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30을 잡아야 돼요. 기업회계는 그런데 세법은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그냥 이번에는 대변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입액 수익을 잡아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기업회계는 없앨 때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먼저 없앨지 대손상각비를 먼저 없앨지가 중요한데 세법은 그냥 비용 잡으시면 돼요. 그걸 대손금 행위라고 해요. 비용 손금 잡힌다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환입된다면 환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수업 목적으로 환입될 수도 있으니까 환입된다면 기업회계는 대손충당금 없앤 것부터 환입되면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그냥 다시 복원시키면 되고
대손 상각비 없앴던 것이 환입되면 기타 수익을 잡으시면 되는데 세법은 그냥 무조건 환입액이라고 해서 수익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 밑에 그 이유가 써 있는데요. 칠판마크 보시면 어차피 세법은 결국은 대손 충당금을 언젠가는 총액법으로 가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키든 대손 상각비를 계상하든지 또는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든 아니면 기타 수익을 계상하든 아무튼 기말 설정에는 그냥 세법은 모든 게 총액법으로 통하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요. 차변 움직이면 송금 인정되고 대변 움직이면 입금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니까 좀 기억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마감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121페이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